마르크스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실 자본가도 힘들다고. 그거 무슨 악마거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선량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살려면 도태되지 않으려면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란 말이 그래서 무서운데 자기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물론 이제 자본가를 약간 장밋빛으로 그리진 않았다고 말을 했죠. 근데 장밋빛으로 안 그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저기 흡혈귀로 그려놓기는 했죠. 근데 근데도 오해하지 말라고 이거는 자본이라는 것이 사람의 탈을 쓰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으로 그린 거니까 실제 자본가하고는 대비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또 안심하면서 그래 자본가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연극이야 자본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라는 거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여기에 가까워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개별 자본가도 최대한 틈 나는 대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많죠. 뭐 함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가장 소위 뭐라 그러죠? 이념화했다 그럴까? 이상화했다 그럴까? 그냥 그 범주 자체 운동 논리, 끊임없이 증식 운동을 하는 그런 논리로 한 거니까 현실적 적응.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같이 듣고 어떤 분은 정말 그렇다고 막스가 자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만두셨고 기업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김해 어디서 말씀했더니 자기 예전에 중소기업 운영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얼굴 빨개질 정도라고 했는데 또 한 분이 현업 하시는데 그랬어요. 일리는 있지만 항상 한쪽 편만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다른 분한테 너무 염려되셨나 봐. 그러니까 제 세미나 듣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많고 참 일관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여러 문제를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 잉여가치 생산으로 지금 산업보건학의 탄생까지 말했잖아요. 이렇게 다 엮을 수 있을까 놀랍다고. 하지만 너무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세상은 이제 이렇게 걱정돼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아마 사람마다 독해 방식이 다를 것이고 아마 경제학자가 자본을 읽었을 때 읽는 것과 다를 텐데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꽂힌다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계산 문제는 꽂힌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추가 잉여 가치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굳이 저한테 관심 있다는 아까 함께라는 단어 이런 거. 사실은 책에도 써놨지만 컴퍼니, 기업이라는 컴퍼니가 쿤 파니스잖아요.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의 원래 그 공동체예요, 기업은 원래. 그리고 거기도 썼지만 원래 이제 브로에는 소시에테라고 하지만 소키에타스 라틴어로 따지면 그게 대외교육할 때 대원격진 무역 같은 거 나갈 때 다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면 운명 공동체거든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한몫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 중에 큰 것을 콤파니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것 중에 진짜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인데 아까 뭐 디즈니처럼 1,500배를 받는다. 주가를 한 5배 올려줬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렇게 월급 많이 올려준 거예요. 네가 와서 주가가 우리 주가가 5배나 됐으니까 너무 좋죠. 대주주로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CEO한테 월급을 그렇게 준 거지만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면 중위 그 기업의 중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1,500배를 받는다. 이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 함께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 더더군다나 노동 생산성이 뭘 의미하는지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병이라든지 지난번에 삼성에서 되게 화났던 것도 그 클린룸 이야기 뭐 다음 책에 또 나옵니다만 그 직업병들 있었잖아요. 그때 황유미 씨 그에서 알려진 반도체 그거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한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해서 그래서 종종 공동체의 배신, 그러니까 가족도 공동체고 민족도 공동체고 기업도 공동체인데 예전에 토니 네그리라는 사람과 그 마이클 하트가 쓴 제국에 보면 공동체를 배신한 공동체 셋으로 가족, 민족, 기업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마르크스가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공동체란 뭘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뭘까 해서 그 함께가 갖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아까 부분 노동자 이런 거에 대한 마르크스 기술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돈 얼마 버는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책은 적어도 자본론은 돈을 이렇게 해서 얼마 버는가만큼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학문이 생겨나고 어떤 학문이 사라지고 어떤 통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환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 때 이게 되게 거대한 책이다, 페이지 수가 많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말 거대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고 제가 그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화폐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 그게 이제 가격으로 되면, 가치가 가격으로 되면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에서 그럴 여건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3권에서인가 보셨을까요? 전형 문제라고. 화폐로 보면 가격은 가치를 꼭 안 따라가요. 장기적으로는 대충 따라간다고 보고, 또 자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걸 그 사이로 진폭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치는 내적 결정이라고 마르크스가 부르고, 생산할 때 얼마나 투입됐는가, 가격은 외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수요 공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제품 만드는 데 그렇게 비용 안 들었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롱패딩 값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투여된 노동 가치는 그만큼 는 게 아닌데, 혹은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외적 결정이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가치를, 화폐를 얼마나 국가가 찍었느냐, 혹은 그건 요즘 이제 그런 의미고, 고대 그 전으로 가면 귀금속 유통 화폐량에 따라서 몇 대 몇이니까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상품 가치 안 변했는데 변하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가격이 가치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노동량이 들어갔는가, 가치가 들어갔는가 할 때는 이제 별 수 없이, 사실 시간도가 정확한 단위는 아닌 거예요. 똑같은 1시간에도 2바퀴 도는 거하고 1바퀴 도는 건 다르잖아요. 노동 강도가 다른데, 그런데 이제 딱히 또 마땅한 수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이 주는 그 착각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노동 시간을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암묵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노동 강도, 평균적인 노동 강도고, 변화가 없고 일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지 않았고, 또 단순 노동과 복잡 노동 얘기를 하지만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치자라고만 지금 해놓은 건데, 그래서 막스가 그런데 그러면 노동을 다 그렇게 하느냐면 암묵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빡세게 일한 사람이 있다, 더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노동 생산성 올라갈 때 되게 보면 노동 강도가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는 그럼 실제 노동이 더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할 때, 근데 시간은 똑같으니까 어떡하지, 단위가 없으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어때는 화폐를 쓰긴 씁니다. 근데 이때는 가격을 나타내 썼다기보다 노동 시간으로는 못 나타내는 늘어난 노동량을 나타내려고 화폐를 써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은 그래도 가치는 시간으로, 가격은 화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노선을 안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협업은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 그 얘기를 하는데요. 다 있어요. 어디나 마을잔치 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협업을 하는 게 유리하고, 뭐 일을 할 때 분업한 거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런 점은 이제 마르크스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딱 전제됐을 때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딱 매니팩처가 됐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또 협업의 자본주의 형태인가 보다. 분업, 이렇게 작업장 분업이, 협업은 원래 항상 인류사에 있는데 이렇게 보기 좋은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협업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일정 규모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거고, 이미 집단을 가정하고 있고, 공장에서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협업이 자본주의 기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상적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함께 효과가 있다는 건 어디에나 당연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자본주의는 그 협업 효과를 이제 그 가치를 생산하는데 쓰는 거죠. 생산력을 높여서. 그리고 출발부터 기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한 곳에서 돈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출발한다. 그것도 협업도 그냥 협업이 아니고 이제 분업화된 협업. 매니팩처가 처음 자본주의 최초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을 1,000원, 2,000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권에서 배울 시초 축적을 좀 해야 되는데, 자본은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한두 명 모여서 100명 되고 1,000명 된 게 아니고 어떤 덩어리 돈이 한번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덩어리 돈이 만들어진다는 건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그때 노동은 기본적으로 집단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시스템은 협업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협업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아주 기본 형태다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자연적인 수준에서 협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거꾸로 마르크스가 강조한 건 아마 협업, 지금 저도 기억이 이제 가물하지만 분업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를 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분업도 어느 시대나 다 있거든요. 일 맡으면 아까 뭐 하는 사람 있다고. 그리고 일도 보면 일본에 이번에 뭐 대통령한테 120년 뭐 된 돈가스 집 있다고 뭐 어디 갔다면서요. 그리고 아마 그 자식 때가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도 다 분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하고는 반대로 이게 뒤집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일 자체는 사회적 분업이라 그래요. 어떤 신분 혹은 어떤 지역이 그 어떤 물건의 생산을 맡아요. 어떤 신분이나 그 신분이, 그러니까 백정이 옛날 고기 하는 거는 백정이 한다 이렇게 맡아서 분업이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작업장 안에는 분업이 발달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도구도 그 옛날 백정이 하는 일 보면 그 안에서 그냥 대충 다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는 반대로 바깥에서는 되게 안악해 막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거기는 아주 신분에 따라 엄격한데 하진 않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아주 분업이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도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 저기 사실은 뭐죠? 애덤 스미스가 이건 거의 같은 거라고 이게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사회가 크게 보면 마치 분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사회 전체를 못 보니까 그걸 못 보지만 자본주의도 크게 분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작업장 안에서 분업할 때는 아까 완제품을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철사 중간물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공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래 이쪽은 신발을 만들고 저쪽에서는 의복을 만들고 다 분업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때 나온 건 중간물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상품을 매개로만 분업이 소통해요. 그리고 그 둘은 익명이에요. 모르는 시장에서. 그런데 작업장 통상적 옛날의 분업은 상품을 매개로 한 분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품화 사회가 아니니까요. 상품을 매개로 한 분업이 아니고 신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는 작업장 안에서는 분업은 발달하지 않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분업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데 그 생산물의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플라톤 말고 크세노폰이 얘기하면서 어디 페르시아 갔더니 요리하는데 너무 분업이 잘 돼 있고 생산력 되게 좋고 맛있게 잘 만든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조차도 그게 부의 생산하고는 무관한 문제라고. 사용가치의 생산을 의미하지 분업이 부의 생산에 따라서 생산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 사회다라고 이제 그런 말도 슬쩍 합니다. 네. 뭐 이야기가 옆으로 너무 많이 있고 저도 좀 읽은 지가 돼서 막 헷갈립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까 협업으로 돌아가면 협업은 어디나 있고 당연히 분업도 어디나 있다 이고, 그러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작업장 안에서는 규율적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고, 작업장 밖에서는 좀 시장을 통해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나키한 상태로 돌변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생산하는 원칙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대충 같이 갈 것 같지만 같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돈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협동조합 얘기. 저기 그 공장주가 없는데 노동자들이 공장을 다시 일구고 회계하는 분도 집에서 이렇게. 그거는 저기 아르헨티나 테이크라는. 네네네네. 그 경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풀쌤이 말씀하신 질문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분업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분업에 지금 오늘 수업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자본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본가가 있다는 그게 이제 그 작업 속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마 이윤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작업 방식이나 노동 시간이나 강도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동자가 또한 그 생산자 하는 사람이 주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걸 자본주의 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사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렇게 노동자가
그 저기도 하는 일부 지분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작업 속도나 이런 거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생산량도 정하고 물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하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분업과 고대 사회의 분업이 어떻게 다른가에 분업이 그게 구성되는 순서가 예, 예. 자본가가 먼저 출현하고 분업이 나오느냐, 음, 음. 아니면 구성을 하다가 분업화 되어 가는 이제 거냐. 그 중에 리더가 이렇게 하느냐. 네. 예. 그런데 양쪽에도 똑같이 추장이 있지 않습니까? 추장이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냥 음, 겉에서 보면 추장이 모든 그 예, 노동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음, 표면적으로는 여기 뒤에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음, 사용 가치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음, 표면적 형태가 똑같은데, 음,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자본가의 출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인류사에 없던 일이구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사용 이제 가치를 우선하고. 자본이고 그것을 상품 형태로 이제 교환하게 되고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업이 조직되고 그런데 원래 고대사에서는 신분적으로 바깥에서 정해져 있는 분업들이고 상품이 매개하지 않죠. 자본가의 출현이 매우 중요하죠. 자본의 출현이 정확히 말하면. 거기 어딘가 그 아버지 CEO 얘기할 때 있나 거기 보면 왕의 사업과 자본가의 사업을 마크스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왕이나 신정관들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잉여 생산물 가져가 피라미드 막 쌓고 건설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왕의 자리가 자본가의 자리로 넘어갔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그 자본가가 들어갔을 때와 그 자리에 왕이 있을 때 거기는 미리 함께가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 옛날 주장도 거기는 공동체가 미리 함께가 전제되어 있고 이거는 자본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가가 등장해야 시작되는 거고 자본가가 이들을 모은 거예요. 익명의 사람들을 함께로. 그래서 공동체 기반 함께에서 이 일이 분화된 형태와 전혀 다르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자본가로 모으는 관계. 그래서 자본가를 통해서만 매개를 통해서만 관계가 맺어져 있는 관계. 그리고 그 형식도 노동력의 상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 이 둘 사이에서 형태가 다르다. 만약에 이제 전통적 공동체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배신을 땡기면 주장이 계속 이익을 혼자 가져가고 노동 강도 계속 올려가고 작업 명령 독재자로 한다. 쫓겨날 거예요. 예전에 그 뭐죠? 클래스들을 보면 무슨 야마메 뭐 저기 추장력이 나오잖아요. 푸시긴가 누군가 전쟁 때 혼자 나간 애 하나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애. 예.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협업을 하잖아요, 다. 거기에는 공동 함께가 먼저 전제되고 그 일이 거기에 맞게 배치가 되고 신분에 따라 혹은 뭐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할 일들이 쫙 나오면 분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그 분화가 공동체가 있다는 오히려 증거, 공동체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거꾸로 이게 모은 사람이 자본가 이고 그 목적은 이윤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소위 함께의 효과가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게 이미 돼 있는 거죠. 함께의 이유가 자본가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그 양극화? 음, 그래서 이게 기계가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음,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 음, 자본가와 그 난장이들, 거인과 난장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냥 급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계기도 오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그걸 이해했으면 다음 책을 이미 이해하신 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스포일러인데 다음에는 마르크스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빼요. 이제 부분 기계라고 불러요. 아까 부분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단어를 굉장히 잘 섬세하게 쓰고 있어요. 결합 노동자, 전체 노동자도 단수로 해서 하나 거인이 탄생한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인간 부분이 부분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부분 노동자 쓰면서 그 다음에는 부분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 기계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존재. 다만 얘는 다른 부품하고 차이가 있다면 의식이 있는 거. 그래서 존재론이 한번 크게 또 뒤틀려요. 그리고 그 거리는 한없이 멀어져요. 이제는 숙련도 안 일어나요. 긴장은 열라 해야 되는데 그 속도 때문에 기계 속도 때문에 숙련이 없는 긴장 좀 이상한데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읽어보라고 인류학 하시니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익 얼마 생겨나는가 계산하는 것보다 한 시스템이 변형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혹은 되게 이제 마르크스 나오지만 가족이랑 이게 다 바뀌어요. 가족 형태랑
이제 자본주의 기계제 공장 가면 이게 그 가정 형태에 대한 어떤 변화, 그다음에 여성이나 아동들이 공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경제권을 어쨌든 갖게 되니까 가부장의 권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막 연관해서 나오기 시작.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 사회를 다 읽어본다, 자본주의 사회를 읽어본다라는 느낌, 자본을 키워드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 이 노동자가 그, 그 거인을 경험하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분으로 네, 들어가 있지만 네네네, 이게 그렇죠. 뭐 아버지의 딸은 아니지만 내가 이 노동자의 뭐야 이렇게 음, 음, 직급으로서도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배신한 공동체, 가족, 민족, 음, 이 공장인데 음, 이게 다 그 부분의 개인에게는 거인을 바꿔가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거인이 같은 얼굴을 한 음, 똑같은 애들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근데 그 분업을 하는 와중에서 벌어지는 이 소외도 있는데 음, 내가 거인에 대해 나는 부분이었는데 그 힘을 느끼는 거인으로 거죠. 자기를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거인 힘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줄다리기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제 마르크스 말한 분업을 할 때 군대로 따지면 하사관, 그러니까 노무 관리자들이 필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생산을 키우려고 하지만 거인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이들이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업을 하든지 뭘 싸우면 개별 노동자의 저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괴적 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 노무 관리자들, 소위 말하면 하사관, CEO가 장군이라고 노동자가 사병이라면 하사관 직책들이 마구마구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요거는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노동자들도 그 함께 힘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라는 거를,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이 일을 할 때 소통을 한다는 거는 일 끝나고 술도 먹지 않겠어요? 소통을 하고 그 전에도 호흡을 맞춰온 사이잖아요. 호흡을 맞춰 거인이 됐는데 내 신체 장기, 팔이 아프다고 팔 빠지면 우리 눈이랑 다른 장기들은 무관심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을 이뤄간다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만 점점 대중노동자의 시대, 대중노동자가 가고 힘이 무지하게 세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적이랑은 다른 거죠. 뭐죠? 그 길드랑은 마이스터가 있고 직인들이 있고 이런 수준과는 다른 어떤, 이 거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노동자가 그 거인의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기원상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거인의 사생하든지 뭐든지 그 뿌리가 지금 같으니까 음, 이렇게 하여튼 그 거인이라는 메타포가 여러 음,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가족들처럼 민족도 그렇고 이때 원래 이때가 서구에서 지금 매니팩처 자본주의 세기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영토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들밖에 도시국가 시스템이었다가 영토가 테리토리얼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고. 나라가 쫙 평정이 되면서 국민이 만들어지고 병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가 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만 그 집합 거인을 체험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민족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기 시작해 가고, 아직 민족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수준에서 국가, 나는 프랑스이냐 나는 영국이냐 나는 한국이냐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까 그 그림이 그건데, 그래서 민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있던 게 아닌데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전쟁을 나갔을 때 같은 거, 특히 전쟁 경험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거인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리고 이때 나중에 가면 좀 너무 오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대 주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자, 모든 국민은 주권자라고 하지만 사실 개별주민 연락 나약하거든요. 국가가 안 돌봐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주권 어디 있는지 뭐 누가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주권은 거인이 됐을 때만 행사되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개별 인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인민의 탄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거대의 국민의 탄생인데 그 국민은 예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주권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어떤 제후나 이런 가진 힘하고는 근대 주권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뭐 옆 나라를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주권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산업이란 이런 부를 만들 때도. 그런데 개별 인간으로 너무 나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이 두 가지 양상으로 존재하게 돼요. 거인으로서는 너무 거대하고 개인으로서는 너무 초라하고, 그런 양상이 근대 정치 양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에피스테인이나 막 해야죠. 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산업에서 뭐 시계 매니팩처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메타포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치 근데 경제도 저기, 사실 그런 네. 거거든요. 폴리스 수준에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음, 하고 그걸 정맥 동맥에 비유하고, 그냥 세금은 정맥 들어오고 국가가 음, 지출을 쓰는 거는 동맥이라고 부르고, 경제를 아, 그렇게 상상하면서 폴리스를 하나의 오이코스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어서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이 시대에 나오거든요. 고인을 먹여 살리는 게 아까 선생님 생산성이 2배를 네, 늘리면 생산성을 받아줄 시장이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시장을 커진다는 말은 시장에서 소비할 노동자들이 소비를 배 이상 늘려야 된다는 예,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면 지금은 매니팩처 수준에는 아직은 그렇게 커도 네. 괜찮을 정도로 여지가 있었어요. 클 아, 여지가 너무 아, 많았어요. 그런데 어, 기계제가 되면 방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과잉 생산 문제. 생산은 많이 했는데 시장 소비를 그렇게 늘릴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다. 아, 제국주의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때의 보면 시장이 그런 거죠. 노동자들이 필요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생활 수준이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데 올라가려면, 생활 수준이 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좀 현재 우리를 봐서 그런 예, 생각도 들고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어떻게 소득이. 예. 해결하는지. 네. 필요노동 시간이 오른단 말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아, 오해가. 아, 예, 일 네. 많이 해서 요즘 MZ 세대를 일 많이 해서 소득 높이고 싶어, 뭐 이런 말 같이 음, 들리는데, 이제 음, 실제로 노동력의 가치가 아까 말했지만 생활의 풍족함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차원이요. 예, 물건 생산성이 있어지만 물건을 풍족하게 누리지만 그 물건 단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 아니, 돈이라고 근데 말할 그 수 있죠. 이론상은 그러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느끼기로는 예, 옛날에는 까만 양말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캐릭터 양말 다 사야 되고 맞아요. 무지개 예. 양말 다 사가 되면 개별 개발하면 돈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어서 소득은 늘어 그렇습니다. 맞기도 해요. 그걸 이제 마크스주의의 그 또 다른 하나의 주요한 가서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잉 생산설이 이제 굉장히 주류 입장이고, 과잉 생산이 항상 자본주의 나타난다가 있고, 그래서 구매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 개척해야 되고 항상 팔로 열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 있는데, 또 하나는 과소 소비설이 있어요. 자본주의 위기는 과잉 생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줄 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효 아, 수요를 늘리려면 실질 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케인즈 시대 그거 아닌가요? 전후에 미국이 70년대까지는 노동자 실질 임금이 좀 올랐어요. 또 소득이 올라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인플레로 바뀌었고 80년대는 대반격이 시작돼서 물가를 확 올려버려가지고 다 흡수해버렸죠. 소득을. 그래서 실제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80년대 이후로는 실질임금이 거의 안 올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네, 요즘 같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소득이 향상 안 되면, 누가 오늘 제가 뉴스 뭐 무슨 경제쇼인가 하는 거 이게 퇴근하는 길에 그 듣고 있더니, 부동산 언제 올라가요? 금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더 이상 안 오르니까 부동산 값 오르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소득이 안 좋은데 누가 감히 아파트 살려고 달려들겠냐고, 이자 감당도 안 될 텐데라고 했는데, 네, 소득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거는 약간 힘 대 힘의 대결이에요. 물론 노동 시간을 가장 기술적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생산력이 높은 거고, 사실 지금 생산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소위 AI니 뭐니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시 이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단위 노동 투입량 대비 생산한 물건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이제 노동이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줄이죠. 이게 러셀이 미친 짓이라고 맨날 버트란트 러셀이 했던 얘기죠. 이상하다. 생산량이 2배 혁신됐으면 노동시간이 반으로 줄였는데 노동시간은 안 줄고 고용이 반으로 줄어서 여전히 사람은 과로로 쓰러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배고파서 쓰러지고 그런다. 그럴 만한 이유를 알겠죠,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조건은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기술적 조건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여지는 확실히 커진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될 여지는. 그런데 제가 1989년에 나 그 누구지? 유명한 사람인데, 그 노동시간 3일로 줄여야 한다. 그때 말했던 사람인데,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너무 유명한데, 인류학적이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이미
그 프롤레타리 안녕 뭐 이런 책도 쓰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저기 오선민 선생님 안다. 누구예요? 안드레 고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고르 얘기. 고르가 그때 읽었을 때 이틀 반 정도만 생산해도 지금 세계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이틀 반만 일해도 된다고 그때 80년대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90년대 초에 노동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사회과대학 갈 때 노동 공부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때 IMF 직전에 김선웅 회장인가 기아가 지금 현대 넘어가기 전에 38시간인가 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사주.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42시간 일을 하는데 나머지를 다 추가 근무로 인정해 주려고 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그 정경련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했어 그 사람. 그 CEO가 실패했는데, 기술적 조건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얼마든지 있는데 와 안 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은연중에 지금 슬슬 4.5일을 하는 기업들은 꽤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그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대기업 중에 일부는 격주 토요일 일한다, 아니 격주 금요일 일한다는데요. 그래서 놀금, 예전에 놀토였다가 이제 그래서 4일로 거의 가고 있다고. 물론 이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하청에 이제 노동이 막 떠넘겨지니까 있는데, 일부 소위 선진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은 줄일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어쨌든 줄이고 후퇴하고 지금 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 특히 노동자들의 세력 역사적으로 보면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가 그 6장, 우리 노동일 했던 때 첫 장에 나왔잖아요. 생산력으로는 4시간만 일해도 된다. 그런데 8시간 일한다. 그럼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누가 정하냐? 힘게임이다. 노동자들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면 줄어든다 이게. 그런데 약하면 자본가는 일부러 줄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회사를 왜 만들었는데, 돈 벌려고 만들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걸 내가 일부러 줄여준다고? 그럴 이유를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복지 사업 하려고 만들었나? 우리 회사가 복지법인인가? 아닌 한에서는 늘려야 할 이유는 있지만 줄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설득하긴 하죠. 줄이는 게 더 생산성이 높다, 더 창의적이고 뭐 그런 이유를 들어주면 그것도 얼마 이유가 빈곤해요. 이게 하는 게 너의 이익에 더 도움이 돼라고 설득해야 줄지, 내 이익에 침해되는 거는, 말했잖아요. 교회 그 서문에 나오잖아요. 신앙을 그 할 때 39개 뭐 중에 38개가 어겨지는 건 참아도 이익이 39분의 1이 주는 건 못 참는다고, 자본가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혹은 뭔가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노동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되고 그것이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 해야 줄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항상 특이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노동시간은 법으로 정해서 줄여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서 줄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르크스가 계속 노동법, 공장법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법으로 정한다고. 상품 가격은 법으로 안 정하는데 노동시간은 다 법으로 정해요. 법으로 안 정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힘이 비대칭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살려고 일하는 사람과 돈 벌려고 고용한 사람은 다르다고, 여건이.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그럴 거, 69시간을 할 때 아마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게, 누가 회사에 남아서 일할 때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휴가 가라고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놓고 그래 나 후임 없어도 나 지난달에 일 많이 했으니까 이번 달 그냥 갈게요. 뒤에 후임도 안 마련해 놓고 누구를, 그럼 내 자리 비면 누가 일해, 이 자리 누가 채워. 안 된다는 거 뻔하잖아요. 왜 안 되냐면 권력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줄여온 이유는 정치적 강제력을 통해서 줄여왔고, 항상 법의 형식, 표준 노동일, 표준 근로시간, 그거를 법으로 강제해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52시간이니 뭐 40시간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왔고, 이 일도 법으로. 근데 이제 그냥 노사간 합의해서 하지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물론 총액은 규정하지만 탄력 근로로 2일감 있을 땐 더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사장님하고 직원이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데 둘이 합의한 지점이 사장님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 면방직 공장도 아직 안 나왔고 매니팩처 얘기를 어느 시절 얘기라고 하고 있어. 이게 거의 500년 전, 400년 전 이야기인데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먼 얘기 같지가 않고 그냥 거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함께 이야기가 그냥 어제 우리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고 함께를 배신했어 우리 사장이 라는 말이 들고 함께를 횡령해 갔어. 개인 것만 지불하고 함께 효과를 혼자 독차지했어 하는 느낌이 옛날 얘기 같지가 않아 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지난 책도 그랬잖아요. 노동씨가 이 진짜 옛날 이야기잖아 라고 1700년대 1800년대 이야기고 1830년대 얘기인데 이걸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문 보면은 뭐지 얘기 같지가 않고 뭐 그냥 신문 기사에서 자본론이 갑자기 생각나는 시대를 여전히 사니까 그래서 이 책이 아직도 읽히고 있고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